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 또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오늘도 위대한 개미 트레이더를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업은 치과 의사고요. 이제 현실적인 개미 투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신 겁니까? 원래는 부동산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세금이 좀 많아지면서 유동성도 좀 떨어지고요. 네.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물 살 돈은 없고 네. 주식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시작은 2017년도에 국내 주식을 좀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잘 모르고 네.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듣지 못했으니까 이제 남들이 샀다 그러면 좀 따라 사고 네. 좀 물리고 본업에 지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세 계좌를 좀 접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거래를 하셨나요? 게시판에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따라서 샀다가 근데 그 시점에 제가 시작을 한 게 신라젠이 네. 한참 이게 뜰 때였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본업에 지장이 있고 근데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계좌를 금방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말에 미국 주식을 좀 접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핫했어요. 네.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막 우주도 간다 그러고 네네. 이제 버진 갤럭시의 그 리처드 애니스는 이제 뭐 달 여행을 한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멋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나도 미국 주식을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마침 미국 주식은 어차피 장이 밤에 열리니까 네. 그러니까 나 본업에도 지장이 없겠구나라고 네네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했죠. 네. 근데 2019년 말이니까 네. 시작을 하자마자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장기 투자의 꿈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죠. 장기 투자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럼 그 후부터는 어떻게 하셨나요? 2020년 3월인데 그러면? 코로나 때 이제 굉장한 경험을 했죠. 거의 한 달 만에 40%가 깨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위험 관리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장이 시작을 하면 서킷 브레이크가 막 계속 몇 번 걸리면서 네. 사지도 못하고 그냥 팔지도 못하고 네. 네, 그런 지경까지였거든요. 네네네. 다행인 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드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네.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수익도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게 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 사례가 주로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이제 연평균 수익률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게 코로나 전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게 좀 특수한 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개별주로 보면은 이제 200% 넘는 게 이제 한 종목 있고 네. 100%에서 150% 되는 게 세 종목 네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주였고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미실현 상태고요. 이미 실현된 것 중에는 이제 200%에서 매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건 이제 전기차 주식이고요. 처음엔 별로 안 좋으셨는데 포기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난 2년간은 좀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잘 나가는 편이었지만 2022년 이후는 수익률이 예전보다는 못할 거라는 평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강세장이 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깨질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좀 잘하시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미리 세워놓은 전략에 의해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뇌동 매매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고 본업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고 이것이 더 결과적으로는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의 3원칙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험 관리. 내 자산을 얼마 이상 잃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관리. 내 자산을 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도 필요하고 이제 한 곳에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산을 하고 또 베팅 사이즈를 줄여야지 위험에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그 레버리지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레버리지 몰빵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익 관리인데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를 금방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길게 추세를 타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이익 관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그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익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손절 라인을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네, 각 종목당 마이너스 25%까지 허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주를 먼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서 변동성이 많은 소형주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을 25%까지 허용했다가 손실을 더 크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얼마 이상,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라지캡 이상의 종목을 먼저 선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것들을 먼저 선별을 할 때 제가 보는 게 많지는 않아요. 재무제표를 보지는 않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지, 주당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지, 투자 의견도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리면 그래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세 번째로는 베팅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자산이 마이너스 25%까지 허용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통 하는 방법이 20%는 꼭 현금을 보유를 하고요. 네. 나머지 80%를 종목을 10개로 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당 8%가 되기 때문에 이 8%가 25%가 깨져도 네. 총 자산의 4분의 1이니까 2%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실제로는 20종목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돼도 총 자산의 1%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라지캡 이상의 주식은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최고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5% 전후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기 조정장에는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0%나 100%를 가진 것들이 그냥 마냥 천천히 오른 게 아니라 중간에 등락률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번째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3번 나눠서 사는 게 이제 그거는 그냥 나눠서 사는 거지 분할 매수가 아니고요. 처음에 매수를 들어갈 때 언제 내가 더 살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지점에 들어간다고 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20%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 저는 보통 이제 3번으로 나눠서 들어가요. 아, 그럼 애드업을 하신다고? 애드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드업은 기준이 내 베팅 사이즈를 이미 정한 다음에 그것이 추세를 탔을 때 더 얻는 거를 애드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첫 진입 자체를 3번 나눠서 하는 겁니다.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 첫 매수 후에는 상방으로 가면 10%는 최소한 이익을 넘어야지 이게 추세가 낮다고 보는 거고요. 20%까지 단기간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나머지 2차, 3차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30불짜리 주식이 들어갔다 하면은 얘가 33불에 가면은 또 이제 3분의 1을 사고 36불에 가면 또 나머지 3분의 1을 사시는 건데 그럼 30불에서 얘가 안 올라가고 뭐 28, 뭐 31, 이래서 빌빌거린다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아요. 아, 그럼 그 3분의 1로 끝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3분의 1에서 베팅 사이즈를 충분히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7불에서 33불까지는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근데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때 매수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5%가 오르면 아니 내 평단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5%에서 사는데 근데 추세를 타기 전에는 금방 다시 내려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필연적으로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방으로는 플러스 10% 플러스 20%에서 매수를 하지만 하방으로 마이너스 10%에도 2차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단기 조정장이 급하게 오는 경우는 아무리 제가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해도 마이너스 20%까지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3차 매수를 마이너스 20%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물타기로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제 진입 평단을 처음 30불이 아니라 마이너스 20%까지 이제 샀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이제 27불이 되는 거죠. 그럼 27불이 내 첫 진입된 지점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 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30불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25%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30불에 사고 27불에 사고 24불에 사는데 결국은 30불에서 25% 떨어지는 22불 정도에서 다 싹 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종목 선정을 1번, 2번에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소형주나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큰 주식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할 매수 자체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야 되고요. 손절 라인을 이렇게 길게 잡으면 안 되고 아주 짧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도 금세 자기 제자리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드업을 할 때 트레일링 스탑을 항상 걸어 놓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참고요. 다시 내려서 꺾이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25%를 저는 그때 주는데 소형주는 그 간격을 굉장히 짧게 잡아서 추세를 탔다가도 금방 꺾이는 지점에서 내가 본전이 오지 않게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제가 소형주를
거의 하지는 않아요. 아, 그럼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스톱도 최고점 대비 25% 정도로 잡으시나요? 그럼? 네,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물론 그게 100% 맞진 않아요. 네, 그대로 그렇죠. 가진 않지만 네. 수익률이 높이 올라가는 거는 이 원칙 때문에 높이 올라간 거고요. 원칙이 맞지 않는 거는 그만큼 짧게 손절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이 되는 경우도 사실 여태까지는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현금이 많이 남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을 지급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은 마이너스 25% 이상이 많이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런 주식들이 사실 느려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1년 단위, 2년 단위로 보면 수익률이 시장보다 높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주봉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일봉도 많이 보는데 전체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거나 매도를 나올 때는 주봉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일봉이 등락이 아주 심해도 주봉을 보면은 천천히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길게 이익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한 종목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손절을 해도 총자산이 1에서 2% 이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큰 하락장이 오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제가 총시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코로나 같은 폭락장이 온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역시나 마이너스 25%에서 총자산이 빠지면 매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요. 해지 전략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을 20%를 가져가는 이유가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금이 20%가 놀고 있으면 상승장이 왔을 때는 아까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상승장이 오더라도 저는 20% 자체는 계속 놔둡니다. 이거는 베팅 사이즈를 줄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장이 떨어질 때 내 자산이 떨어지는 것도 적게 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간 강세장으로 많이 수익을 보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러지는 못할 거거든요. 노후 대비로 우리가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약세장이 온다고 해서 금방 아웃이 돼버리면은 이제 큰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을 버티려면은 약세장이 왔을 때도 위험 관리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코로나가 사실은 폭락장이었지만 엄청난 기회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조지 소로스의 말처럼 자산을 보존하다가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홈런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거를 대비한 게 현금 2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써본 적은 없어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딱 구분하시고 상승장에만 매수하고 약세장에는 아예 쉬겠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지 상승장이 왔을 때 그걸 온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동성이 큰 소형주는 이제 건드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스펙이랑 IPO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주가 보면 거의 그때랑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손절도 많이 났고요. 그때 이후로 대형주만 해야겠다는 원칙이 점점 계속 생겨서 지금은 소형주는 아예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찾으실 때 뭐 퀀트적인 전략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펀더멘탈도 보시고 이제 차트도 보시고 모멘텀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종합 평가를 해서 들어가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승장에서만 거래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뭐 시장 바닥과 탑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승과 하락을 사실 미리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을 계속 보존하는 게 상승장에 온전히 먹을 수 있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보존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현금 20% 보유 그리고 그 손절 25% 라인 그거를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차트를 접할 때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심플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중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니콜라스 다비스 네. 그 나는 주식으로 250만 불을 벌었다. 네. 네, 이 개정이 예전 책이잖아요. 지금도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박스를 그리고 박스 하단에 왔을 때 오히려 저는 1차 매수를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상단으로 오면 이지선다거든요. 거기서 상승이 되면 2차 매수가 들어가고 네. 이제 거기서 다시 터치하고 내려오면 그걸 이제 횡보라고 보고 박스권에 갇히면 네. 이제 뭐 팔지도 않고 그냥 보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1차 매수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상단에 왔을 때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이지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혹시 강왕국님 철권 하시나요? 철권? 상대방이 기술을 쓸 때 네.
상단을 하냐, 하단을 하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네. 이제 상대방도 기술을 알기 때문에 네. 이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다 이지선다라고 보통 이제 철권에서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박스 상단이 왔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미리 사는 게 아니라 뚫고 올라가면 그것이 추세를 탈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박스에서 또 뚫으면 그럼 이제 3차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략에서 네. 설명한 것처럼 이제 플러스 10%에서 2차 매수, 네. 플러스 20%에서 2차 매수, 이제 이거를 1차 매수, 2차 매수라고 얘기한 게 대강 이 박스의 상단을 한 번씩 뚫을 때마다 나타나는 지점이랑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놓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차 매수로 들어갈 때 지점을 아예 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불이면 33불, 36불 오면 나는 사겠다. 예약 매수 걸어도 되고요. 네. 떨어졌을 때는 박스 하단을 깨지만 내가 선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박스 하단에서 2차 매수하는 거고요. 네네. 다음 박스 하단에서도 마찬가지로 3차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베팅 사이즈는 2차 박스 하단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는 거고, 근데 그 지점을 저는 이제 차트상에서 턴어라운드 지점으로 보는 거고요. 네네네. 네, 박스 상단을 뚫는 거는 피벗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컵앤 핸들이나 아니면 더블탑 이후에 지지선을 뚫는다 이런 개념이 제가 얘기한 거랑 어느 정도는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좀 그냥 수치화해서 내가 산 거를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나서 5%만 오르면 1차 매수만 했기 때문에 자꾸 성급하게 사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후회를 하고 떨어지거나 오르면 다행인데 내려갔을 경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매매 원칙의 대부분이 오르면 물론 좋은 거지만 안 올라도 되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수익을 보는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벌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마인드인 것 같네요. 네. 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안 보는데 좀 이렇게 나만 보는 지표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종목을 일단은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고를 때 하는 방법들 이제 이런 거를 오히려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을 고를 때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매출이랑 주당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는지만 봅니다. 그 이상 가면 이제 PER도 있고 PBR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종목마다 다 같이 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변수가 참 많아서 일일이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볼 때 몇 가지를 보는데, 현금을 그냥 호투로 쓰는 기업이 아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배당을 주는지, 근데 배당도 고배당은 안 돼요. 이거는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주는지, 배당을 주지 않더라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근데 애플이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의 그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쓰거든요. 시총 3조를 찍고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 거대한 기업이 수익의 많은 부분을 바이백을 한다는 거는 그 주주 친화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주주 친화적이라는 얘기는 그 기업은 위기가 왔을 때도 주식을 버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있습니다. 예를 또 들면 그 정유주 중에 엑슨모빌이랑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게 제가 두 개가 들어갔었던 이제 기업인데, 엑슨모빌은 배당 삭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옥시는 배당 삭감을 해서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엑손이 좋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엑슨모빌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샀다가 금방 팔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종목을 고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주더라도 충분히 계속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객관적인 좀 데이터 외에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기업인가 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써봤는가, 잘 모르는데 잘 나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2020년에 스냅이 굉장히 많이 핫했거든요. 소량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더 살까 하다가 잘 모르니까 20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스냅챗이 앞으로도 잘 나갈까? 인스타 앞질릴 것 같니? 그러니까 아니 요새 틱톡 쓰는데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한 번이라도 좀 써봤거나 잘 아는 브랜드가 있어요. 애플이랑 나이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잘 아는 기업은
스트레스가 없진 않지만 좀 적어집니다. 심리적인 흔들림이 좀 덜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깊게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1년, 2년 봤을 때는 100%, 20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과거 차트를 보면 애플이나 나이키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최근 흐름은 조금 느린 측면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2년간 미국 주식을 하던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연평균 수익률 목표가 올해부터는 15%입니다. 15% 정도요? 네. 근데 이거를 복리로 하면 10년 버티면 원금의 4배거든요. 연 15%라고 그러면 에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10년, 20년 버티면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렇죠. 엄청난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위험 관리를 탑재한 안정적인 투자 방법,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매출 성장을 보시고 EPS 성장을 보시고 자사주 매입이 중요하고 이제 배당 친화적인가 이런 게 굉장히 투자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을 내가 잘 아느냐 이 브랜드를 한번 써보기라도 했냐 이런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예. 내가 기업을 잘 아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 국방부 장관 럼스펠트 그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네네. unknown known이라는 건데 네네네. 요거를 조금 말을 바꾸면 unknown unknowns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주식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밈스탁이라든지 잘 모르는 급등하는 주들을 올라탔다가 네. 플러스 20% 30% 40% 50%까지 봤다가 근데 거기서 애드업을 했는데 이 주식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금방 본절이 오거나 아니면 많이 더 태운 다음에 손실을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아는 주식이나 한 번씩 써본 거를 사는 게 좋겠다. 이게 메타인지랑 또 연결이 되는데 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그 실적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했으면 왜 손절을 했는지 이익을 봤으면 왜 이익을 봤는지를 복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략이 잘 안 먹히실 때도 있고 뭐 손절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하시나요? 아니면 좀 며칠 쉬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나요? 전략이 잘 먹힐 때보다 안 먹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1년 중에 네. 주식이 막 오르는 거는 두세 달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나머지는 조금씩 까지도록 보존을 했다가 장이 진짜 안 좋을 때는 이제 워렌 버핏이 시장에서 좀 멀리하고 가족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어라. 이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스트레스 감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근데 공포에 살려면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그때 사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정신 차리고 그때는 이제 나머지 20% 가지고 수익 매매를 좀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네. 현금을 거기다 넣고 쓰질 않는 건데 이제 이거는 정말 많이 빠져서 반등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그 레버리지 ETF도 수익 매매로 좀 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들어가면 뭐 얼마가 오르건 말건 간에 플러스 20%에서 20% 되면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시는군요. 네네. 매도를 합니다. 이건 익절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길게 가져가진 않아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성공이나 실패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성공은 제가 사실 아직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네, 목표는 10년 동안 연 15%를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항상 15%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은 그거보다 훨씬 수익이 높았기 때문에 다음에 깨지더라도 평균 15%를 세워서 원금의 4배 만드는 게 목표고, 또 한 가지는 10배거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 조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로 텐베거 먹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S&P 500 보면 상위 뭐 10% 종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사실 몇 개가 있었는데 스퀘어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잭도시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한참 전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보유를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모멘텀이 생기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패 사례 뭐 그런 거 혹시 좀 있으신가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팬데믹이 뭐 종식된다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귀여운데, 그때 여행주랑 정유주가
엄청 올랐어요. 아, 이제 조만간 끝난다고.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정유주는 또 이제 남자의 주식이기 때문에 엑슨모빌이랑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그때 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 이제 MTS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때가 아마 이제 코로나 지나고 갑자기 주식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리면서 유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의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눌렀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다 매수가 된 거예요. 그때는 분할 매수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베팅 사이즈에 3-4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두 종목에. 근데 폭등에 올라타니까 이게 또 금방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가져가 볼까 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테마성으로 그때는 올라간 거여가지고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금방 꺼지는데 그때는 또 좀 참았죠. 이게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습니다. 두 놈이 다요? 두 놈이 다. 심지어 그 엑손도요? 엑손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참은 건 아닌데 이게 마이너스 35%에서 손절을 해서 대량 손실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처를 받고 정효주는 지금도 이제 제가 매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상처를 받고 터치 트레이딩 세미나를 듣게 됐어요. 지인 소개로 듣게 됐는데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요. 내가 35%까지 버티다 판 게 그게 잘못된 거구나. 폭등장에 올라탄 거는 그럴 수는 있지만 손실이 났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웠고요. 근데 그때는 이론으로 배웠다고 하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년여 넘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서 안 되는 종목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잘 나온 얘기를 주로 했지만 손절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 손절한 종목들 대부분은 또 소형주들이에요. 소형주로 이익도 봤지만 손절을 또 그만큼 많이 해가지고 괜히 고생하고 마음 졸이고 이익은 못 본 게 이제 소형주거든요. 위험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매매를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3원칙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위험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졸업생이 1000명 나왔다는 그 터틀 트레이딩 세미나 그 전설적인 강의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 말고도 그럼 혹시 후보자들이 이런 뭐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 또 이런 책은 꼭 봐야 된다, 이런 유튜브는 봐야 된다, 뭐 그런 거 혹시 뭐 있으신가요? 강의는 주변인들에게 터틀 트레이딩 세미나 굉장히 권장 많이 하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상승장에서 돈 벌다가 하락할 때 다시 본전돼가지고 본전 아웃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식 우리가 짧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터틀 트레이딩 듣고 오래 생존할 수 있게 좀 해봐라. 그리고 터틀 트레이딩 강의 자체가 저 같은 이제 장기 투자를 위한 것도 있는데 어드밴스로 가면 기술적 분석도 배울 수 있고 되게 넓은 분야까지 걸쳐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투자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는데도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강의 들을 때 도움이 된 것도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내면서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재해석이 되고 하는 방법이 어디서 뭐 보고 따라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거랑 내가 해봤을 때 맞는 지점이 되면서 이게 좀 원칙이 세워진 거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 따라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한테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고 내 기질, 내 성격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좀 편해. 그래야지 투자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미국 주식이 장이 밤에 열리잖아요. 근데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새벽에 자고 근데 궁금하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고 미국 주식의 사실 이제 최대 단점인데 저는 그거를 장점으로 봐서 MTS만 쓰는 대신에 하루에 30분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장 시작할 때 CNBC나 마켓워치에서 뉴스 보고 장 시작하고 내가 살 것들 팔 것들 보고 그냥 매매도 현재가 매매하거나 아니면 종가 매매 다음날 뭐 사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냐면 나는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를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밤에 장이 열리는 게 내가 수면은 할 수 있으면서 내 본업에는 좀 더 충실할 수 있으니까. 터틀 트레이딩 강좌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뭐 책이나 그런 것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현업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안전하게 해야지
내 본업도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필립 피셔가 쓴 책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잠을 잘한다. 네. 네, 잠을 잘 잔다. 우리나라 그 책 이름으로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고. 네네네. 네, 영어로는 잠을 잘 잔다. 슬립 웰이죠, 그죠? 그렇죠, 슬립웰. 네. 이게 미국 주식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책이거든요. 네네, 잠을 그렇죠. 잘 자야 되게 수면 적어지면은 건강도 해치기 때문에 네.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마음의 안정감 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 이 조정장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도움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이게 고전인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네. 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다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 이론은 이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그거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추세 매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 내용 중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 코로나 이후로 비슷합니다. 진짜요? 어쩜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역사는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 유튜브는 할투 강추합니다. 좋아요, 구독.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깨지는 트레이더들은 왜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네.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강원국님 하시는 콘트 투자 그리고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 네,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칙 매매를 해 놓는 것이 깨지는 이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게 이제 가장 크겠죠. 마지막으로요, 그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쉬운 전략 그런 거 좀 그래도 하나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전략도 뭐 저는 꽤 좋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좋긴 한데 잘 모르겠다. 나 그래도 하고 싶어 하면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종목 선정이 다 됐다는 전제 하에서 네.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켓 타이밍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봉, 월봉 보면은 엄청 계속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총 베팅 사이즈는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차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에 처음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마켓 타이밍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0만 원에서 110만 원, 이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니까 이 사이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산 지점이 중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2차, 3차가 남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내가 박스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굳이 들어가는 이유는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탄다는 거는 박스 위에를 뚫었다. 그거는 1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뚫었다. 그거는 이제 1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박스 아래를 뚫었다. 하지만 난 이 종목에 믿음이 있고 괜찮은 회사고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다. 충분히 기업 가치에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90만 원 됐을 때 한 번 더 사는 거고요. 80만 원 됐을 때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내 평단이 90만 원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110만 원이 돼서 이거 진작에 100만 원에 샀으면 돈 더 버는 건데 당연히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하는 게 제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상방 하방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2차, 3차 매수를 해도 늦진 않다. 최종으로 3차까지 한 다음에 평단이 내 평단이 되는 거고요. 추세를 또 계속 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박스를 뚫으면 그때부터는 아예 수치를 정하진 않지만 애드업을 해서 추세를 더 타고 내 베팅 사이즈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현금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처음에 정한 10종목이나 20종목에서 손절이 돼서 아웃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은 현금으로 보유를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잘 나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거기다 얹어서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을 탄 게 되기 때문에 안까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올라갔던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추세를 한번 타면 이게 사람의 심리 때문에 과매도 구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네. 과매도 구간이 가도 저는 팔진 않아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할 매수를 이렇게 처음에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정해두고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다. 장이 오르던 안 오르던 간에 미리 정하고 들어가자.
라는 게 이제 초보자에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종목에 얼마를 베팅하는가, 그리고 올라가는데 추가 베팅을 하고, 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좀 같이 배운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주가의 등락은 이제 투자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큰 손이나 아니면 이 기관이 크게 들어가야지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시장 안에 남아 있어야지 그 수익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업을 가진 개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장이 좀 안 좋고 흔들리더라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놓으면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터틀 캠퍼스 교육에 관심이 분명히 생기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요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